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었던 말이 역사 공부하면서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지리상의 발견입니까?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문명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명의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문명의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인지 혹은 줄어들 것인지까지도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원대 유로매너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중동과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지리학과의 박정재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후학하고 생물지리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과거 기후변화가 어떻게 과거 식생변화를 일으켰고 또 과거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 생각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문명의 발달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한국인의 그런 기원이나 형성 과정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문명의 불평등이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책,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은 혹시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심히 두껍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두껍잖아요. 사실은 저희 이슬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벽돌책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마샬지에서 하지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요건데요. 그게 세 권인데 한 권당 빽빽한 게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벽돌책이기 때문에 뭐 총균세 정도는 벽돌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총균세 책 이야기를 살짝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명의 불평등, 본인이 받아든 질문, 왜 백인들은 앞서 문명을 했는데 왜 우리 육인에 사는 흑인들은 그걸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쓴 책인데요. 결국에는 다이아몬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문명의 차이를 인종적 열등감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 공간 이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문명의 차이가 발생한 거지 인종적인 차이로 문명의 불평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저자 다이아몬드가 지리학과에 소속돼 있는 교수고요. UCLA 지리학과에 있고 전공이 생물지리학입니다. 저도 생물지리학 전공자고 제가 더 관심 있게 보셨겠네요. 관심 있게 본 정도가 아니고 저는 한 10번 가까이 읽었고 그걸 갖고 수업도 한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예. 총균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 환경 결정론 이거를 다시 살려낸 거거든요. 예. 다이아몬드 교수가 환경 결정론이 20세기 초반에 완전히 이제 사장이 됐는데 그 사장이 된 이유가 환경 결정론이라는 가설이 인종 차별하고 아주 강하게 결부가 됐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종의 기원이 다윈에 의해서 발간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유전자가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그 우생학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우생학하고 환경 결정론이 강하게 결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지리학자들이 얘기를 했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나쁜 환경 때문에 유전자가 나빠졌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식량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네. 춥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발전을 해서 북유럽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뛰어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게으르고 유전적으로 떨어진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차별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던 것이죠. 이게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 결정론은 우생학과 같이 이제 거의 사장이 됐는데 다이아몬드 교수가 대중서 총균세를 쓰면서 환경 결정론이 갑자기 다시 부상을 하게 된 거군요.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좀 다르지 않나요? 그때 환경 결정론하고 많이 다르죠.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환경이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섬이나 호주나 이런 쪽은 안 좋은 건 맞지만 예. 그게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유전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영국 사람을 저쪽에 태평양의 섬에 갖다 키우면은 태평양의 섬 사람하고 똑같이 크는 것이고 태평양의 섬 사람을 영국에 갖다 키우면 영국 사람하고 똑같이 크는 것이고 유전적으로 봤을 때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단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 속도가 느린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과거의 인종차별과 우생학적인 이상한 논리를 이제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었다. 예. 그러니까 총균세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 정리해 주신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총은 뭐 군사력, 균은 전염병, 세는 과학기술을 뜻하는데 초반부에 나오는 게 잉카 제국 원주민들하고 스페인 군대가 이제 싸웠는데 뭐 사람 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스페인 군대는 총이나 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게 균이죠.
전투를 해가지고 진 게 아니거든요. 멕시코 고지대 아즈텍 문명의 원주민들이나 안데스 고지대 잉카 문명이나 전투를 통해 가지고 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로 붙기 전에 이미 균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철이 없었거든요. 철이 네. 없고 무기를 주로 흑요석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기죠. 예. 석기로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싸웠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제 철을 갖고 총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이제 예. 싸우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흑요석은 돌인데 사실 흑요석은 우리나라에서 빙하기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원 후 1500년 이때도 그 흑요석을 쓰고 있었으니까 예. 뒤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원래 말의 원산지는 아메리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1000년 전 사이에 다 멸종을 해요. 그 멸종의 원인은 뭐 기후변화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예. 인간의 사냥 때문이다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그거는 핫한 이슈입니다. 어떤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지금 이제 기후변화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인간의 사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 마지막 빙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간빙기로 오면서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는데 초지에서 풀 뜯어먹고 살던 매머드나 메스토돈 같은 이게 털 달린 큰 동물들 얘네들이 이제 기후가 온난 습연해지면서 초지가 이제 숲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잖아요. 예. 대형 포유류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씩 죽어가는 와중에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넘어옵니다. 그 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동물들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이라는 걸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이제 조그만데 때로 몰려다니긴 하는데 뭐 이렇게 발톱이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했던 건데 뭐 매모드가 치게 거대한 동물이 이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인간을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간들은 이제 예. 언어를 갖고 소통을 하면서 엄청난 사냥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후 변화로 이제 먹을 게 부족해져 가지고 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처음 넘어오면서 막 사냥을 해대니까 멸종이 일어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었거든요. 예. 말도 멸종이 된 겁니다. 만약에 말이 계속 있었으면 그 원주민들이 그걸 이제 가축화를 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병에 대한 면역도 얻었을 수 있고 네. 말이 있으니까 전투력도 있으니까 스페인 군대가 들어왔을 때 한번 해볼 만도 했을 텐데 말도 없이 이제 흑요석 무기 갖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스페인 군대가 이제 철갑옷에 말에다가 총까지 들고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책 속에서 과거 이제 대륙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왜 거기서 문명의 격차가 발생했던 건가요? 가장 재미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거죠.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동서로 놓여 있고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동서로 놓여 있는 경우는 이 같은 위도상에서는 식생이나 기후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술하고 문화하고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남북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위도적으로 다양한 위도대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위도대를 거슬러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거나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서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 사람들 간의 그런 문명의 수준 차이가 발생한 것을 그렇게 대륙이 놓인 위치를 갖고 얘기했다는 완전히 이제 환경 결정론적인 시각인데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뭔가 통찰력 있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을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 관점에 대해서는 아 진짜 그런 것 같다. 네. 이거는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남북이고요. 아프리카도 남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위도가 아니니까 식생대 차이가 있잖아요. 기후 차이도 있고. 예. 당연히 가다가 막히죠. 북아프리카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사일지대로 내려가 보면은 또 예.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격차가 큰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 환경 변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생기고 종교 쪽으로 얘기해 보면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일강 지역은 예. 계속적으로 죽음 부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내세에 대한 관념이 뚜렷하고 인도 문화에서는 윤회가 가능했던 게 자연환경이 열매 맺고 지고 열매 맺고 계속 살아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긴 윤회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 종교 사상도 이러한 지리적인 기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0년 전, 10,000년 전 사이에 기후변화하고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동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라졌어요. 예. 남아있는 건 라마, 알파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멕시코 쪽에는 아예 동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포유류 라마, 알파카는
안데스 산지에서만 키웠고요. 그게 남북축의 문제입니다. 왜 대륙의 남북축으로 놓여 있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 안데스 산지하고 멕시코 고지대는 환경적으로 매우 유사해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이지만 연중 온도가 온난하게 유지가 됩니다. 예. 굉장히 쾌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데스 고지대나 멕시코 고지대나 사람들이 이제 살기 선호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큰 문명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 라마 알파카가 멕시코 쪽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고 예. 파나마 지역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다음에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런 데도 다 열대우림이거든요. 온대에 딱 적응돼 있는 작물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열대 지역을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남북의 대표적인 그 두 문명이 발원한 그 지역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걸 넘어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 네. 너무 험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넘어가기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전달되지 어떤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쪽에 안데스 산지에는 라마 알파카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바퀴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퀴를 장난감용으로만 썼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안데스 산지의 가축하고 멕시코 고지대의 바퀴가 오, 만나면 수레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문명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만나질 못했어요.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동서로 놓여 있어가지고 막 서로 섞여가지고 작물 수도 늘어나고 가축 수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남북축으로 있다 보니까 문화나 기술이나 그런 농경의 전파가 어려웠다는 게 굉장히 큰 장애로 작용했다.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의도의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사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시아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렸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유럽이 그 주도권을 가져가게 됐잖아요. 이 둘 간의 문명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은 통일 왕조였기 때문에 네. 왕이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유럽은 통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절당하면 계속 몇 군데를 가면서 설득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고 콜럼버스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만약에 콜럼버스가 중국 사람이었으면 그거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붙어 있으면 강해고 떨어져 있으면 더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져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갈라졌으니까 더 발전을 했다라는 게 역설적이지만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죠. 청나라 시대 때 보면은 예. 강희제, 공정제, 권룡제 뭐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람들. 예. 그게 거의 130년이거든요. 그 통일 왕국 읽어가면서 명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계속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망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있었던 거죠. 사실 무슬림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슬림들도 유럽을 우습게 봤거든요. 그 아랍어에서 마그립 하면 해가 지는 곳이고 마시르기 해가 뜨는 곳이거든요. 마그립 하면 사람이 못 사는 곳이라 생각했었어요. 유럽 쪽에는 서쪽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별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일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중간 시대까지는 무슬림 문명이 앞섰는데 왜 그렇게 고꾸라졌을까 그 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단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슬림 문명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여러 문화의 흐름, 뭐 학문, 내가 어쨌든 간에 받아가지고 내 걸 융합해서 만들거든요. 그거 미국과 비슷해요. 미국이 후발 국가잖아요. 예. 그럼 다 받아들이고 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받아들이는 걸 무서워해요. 거기서 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60년대생인데 저희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아마 중진국 이상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선진국이고 그렇죠. 엄청나게 발전이 빠른데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열, 한강의 기적이 얘기하는데 전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뛰어난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사명감도 뛰어났고 능력이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큽니다. 종교로 싸우면은 그 나라는 앞날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1운동을 민족 독립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종교 공부한 사람 3.1운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간 대화운동이다. 어떤 의미에서요? 천도교와 개신교, 불교 사람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나 하나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그때 프랑스 신부들이 일제하게 협력하는 바람에 열심히 참가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 대신 개별적으로 참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분도 천주교 신자고 우리나라는 3.1운동 할 때 보면은 종교하고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하나로 다 뭉쳤고 종교의 차이는 없었던 거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는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환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한반도가. 의미에서 유리하죠?
농경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중국은 농경이 엄청 빨리 시작을 했어요. 양쯔강, 황하강에서 거의 10,000년 전쯤에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음으로 빨리 이제 농경이 시작된 지역이거든요. 농경이라는 작업이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혁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되진 않았어요. 일부 한 대여섯 군데에서만 농경이 시작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다 그 농경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그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파가 용이한 지역이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농경이 먼저 시작이 됐고 한국은 중국 땅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농경이 뭐 독자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중국에서 빠르게 시작된 농경 기술 문화가 한반도로 쉽게 전파가 됐던 됐죠. 것이죠. 연결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반도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만약에 중국에 그냥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계속 침략을 당해가지고 점령당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끄트머리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보호를 받은 겁니다. 바다에 의해서.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점령도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시기에 한반도의 그 왕조는 그 자체로 유지가 됐었는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고립적인 이점도 있었던 거죠. 반도란 지형적인 그런 유리. 그러니까 이제 연결성도 높고 어느 정도 고립성도 갖추고 있으니까 아주 특정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선진 문물을 계속 받아들이면서도 침략은 덜 받는. 단지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순간적으로 낙후가 됐었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농경이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의 장점이 계속 축적이 되어 왔던 거예요. 기술,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왔었고 잠깐 낙후됐지만 바로 회복을 한 겁니다. 한반도에 있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지금 유리하게 놓여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드리고 싶었는데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대륙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이지 않나? 어떤 선구자의 발견이 문명의 격차를 저는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환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획기적인 거를 발명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과거부터 지식이 쌓여 와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혁신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축적된 뭔가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축적이 되느냐? 농경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경이 먼저 시작이 되면 잉여 생산물이 이제 빠른 시기에 나오고 식량 생산에 이제 자기 시간을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과학 기술 발전시킨다든가 제도를 만든다든가 문자를 만든다든가 뭐 그게 일찍 시작하면 그런 문화가 막 쌓여가지고 엄청난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혁신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농경이 늦게 시작하면은 그런 게 쌓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뭔가 혁신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대륙 간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왜 21세기에도 발전의 속도가 더딘 걸까요? 국가 경영의 문제겠죠. 네, 국가 경영의 문제라서 말 그대로 인종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거. 그러니까 그 국가가 여러 제도를 만들고 제도 속에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그 단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우리도 사실은 민주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좀 빨리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산업구조 바꾸는 것도 예를 들면 중동의 그 산유국들 6나라들을 다 합치면요 인구도 우리하고 비슷하고요,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게 석유와 가스에 의존한 거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잘 이용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식민지 잔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게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이게 제도하고 정치의 문제가 큰데 결국 그것도 따져 들어가 보면 또 환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농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는 거의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농경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하라 사막이 이제 크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농경 기술이 남쪽으로 못 내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사헬지대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농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기술은 어떻게 유목민에 의해서 전달이 됐을지 모르는데 아프리카 사헬지대에서는 수수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는
이쪽 유럽이나 근동 지역에서 키우는 그런 작물이 아니거든요. 예.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근동 지역하고 이제 지중해 쪽은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죠. 여름이 비가 많이 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건데 지중해성 기후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밀이나 보리 같은 걸 겨울 작물이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서해안해양성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겨울 작물을 키우는 건데 얘네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전달이 돼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전달되고 수수가 이제 독자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경 민족이 반투족이거든요. 그 반투족이 이제 농경을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남쪽으로 확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남북추이거든요. 내려가면은 아래쪽에 남아프리카는 지중해성 기후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겨울 작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수는 겨울 작물이 아니거든요. 겨울 작물로 이제 농사를 지려면 유럽 쪽에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달은 한참 후에나 이루어지니까 남아프리카 쪽은 유목을 했습니다. 농경을 할 수 있는 곳인데도 유목을 하고 반투족은 내려오다 말았고,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코이산족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시맨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들이 살았고, 그러니까 남북추로 놓여 있다 보니까 뭔가 선진 문물이 전파가 되다가 막히고 전파되다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 늦을 수밖에 없고 유럽하고 아시아랑 비교했을 때 시작이 늦고 전파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혁신 같은 게 일어나기가 상당히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환경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를 저는 항상 생각하면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그 나라 가운데로 해발 7,000m의 힌두쿠시 산맥이 흐르고요. 전 국토의 50%가 해발 2,000m고요. 그쪽에 또 마약이 유명하잖아요. 천연 양귀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양귀비를 좀 하지 말아라. 대신 대체작물을 해주자. 그래서 미국이 대체작물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대체작물로 샤프란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양귀비는 물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샤프란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냥 궁극적으로 환경 자체가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두 분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문명의 불평등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불평등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었던 말이 역사 공부하면서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지리상의 발견입니까?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지리상의 발견이지. 그렇죠. 신대륙 발견 이런 말들. 네, 신들의 발견이라는 게 이거 원래 있던 건데 뭘 누가 뭐 발견을 해? 원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깨지기 시작했던 게 이슬람 역사할 때도 마샬 지 하디슨이 더 벤처 오브 이슬람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말도 이거 누구의 동쪽이냐 이거죠.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땐 동쪽이죠. 우리는 예. 서쪽이거든요. 그리고 중세란 말도 안 씁니다. 중세도 유럽적인 용어다. 미디이벌. 그래서 이분은 같은 시기를 이슬람사 할 때 믿을 필요하더라고 그러고 예. 이슬람사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집어넣으면서 보는 큰 틀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서양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각 국가 간의 차이가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문명적인 차이점은 좀 더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좀 평준화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이제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오.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예. 같은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아몬드 교수랑 상당히 이제 생각이 비슷한데요. 이게 다이아몬드 교수는 농경이 이제 먼저 시작된 지점과 나중에 시작된 지점, 출발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격차가 계속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불평등은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격차가 없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같은 환경 내에서 정말로 어떤 지역은 완전히 낙후되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잘 살고 우리나라하고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환경이 만약에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하고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서인도 제도에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이 아이티가 있는 이 히스파니올라 섬도 그냥 하나의 똑같은 섬인데 하나는 너무 못 살고 하나는 잘 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결국 환경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거는 맞는 거고 그걸 부인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다 보면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생겨났던 그 불평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그러면 왜 쓴 거죠? 어떤 교훈을 주고?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거죠. 예.
이 책이 1997년쯤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인위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지구 온난화는 그냥 놔두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설파했던 게 이 총균세하고 그 다음 나온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학자들은 항상 보면은 환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나 환경 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앞으로 이제 더 심하게 겪게 될 텐데 그러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명의 불평등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아야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분열이나 혼란이 줄어들지 이 상태로 놔두고 위기를 맞게 되면은 취약계층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거기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기후 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미개발국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불평등이 좀 완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맞아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잘 읽다 보면은 은연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0분 토론 이 문명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 아니 근데 해소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점점. 아니, 지금 처해진 환경 속에서 안 좋은 환경들이 있는 나라 많잖아요. 기후적으로 그런 지리적으로 그런 나라에 그걸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더 많지 않을까. 이동을 많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인구를 막기 위한 여러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요. 똑같은 난민이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난민을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시리아라든지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난민들을 안 받으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싸움이 계속될 것 같고 기후에 따른 피해를 보는 지역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자기는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을 받아주는 나라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격차는 많이 줄었지만 완전한 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세라는 책을 쓴 이유는 환경 위기가 이제 곧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과거에서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책을 쓰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공존과 공생, 그다음에 자연의 보호, 보존 이런 거에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보듬어 주는 그런 전반적인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마 전 세계인들이 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누리면서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게 그냥 저절로 오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문명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문명의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문명의 격차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댓글창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